안녕하십니까. 61페이지 할 차례예요. 의사표시. 민법 총칙을 보고 있습니다. 법률 행위의 유효 요건에 관한 거죠. 법률은 매매 계약 같은 거 생각하셔야 되죠. 계약이 유효해야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 요건이 뭐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법률의 목적이 갖춰야 될 요건을 봤어요.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그중에 이제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반사회 질서 행위하고 불공정한 행위 그런 것들이 중요했고요. 두 번째가 법률행위 필수 요소인 의사표시가 갖춰야 될 요건. 오늘 보면 됩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필수 요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비정상적이라면 법률행위도 비정상적일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비정상적인 경우 이걸 민법이 4개를 규정해 놨습니다.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4개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갑이 A를 원하지만 B라고 표시한 경우, 이런 걸 의사의 흠결이라고 부르고요. 보통 가끔 진의 아님 이렇게도 부르고요. 좀 어렵게는 내심적 의사가 결여됐다 이렇게 말해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 이게 제일 쉬운 표현이에요. 그거 말고도 이런 표현으로도 나온다. 이렇게 의사표시가 불일치할 때 그 불일치를 의사를 표시한 사람, 표의자라고 하죠. 이 사람이 스스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나 불일치하는구나 이렇게.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허위 표시라고. 모르고 있는 걸 착오라고 하게 됩니다. 세 가지가 일단 있다. 반면에 의사표시는 일치해. 갑의 의사하고 표시는 일치해. A를 사야지. A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부터 속았어. 사기. 협박을 당했어. 강박. 요런 경우.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라 사기 또는 협박을 당하여 원래는 이걸 살 생각이 없었는데 사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사야지. 이걸 이제 하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10조. 그리고 네 가지 비진의 표시부터 사기 강박까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고 이걸 둘러싼 다툼이 있었을 때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하고 있는가 그거 살펴보시면 되는 거예요. 109조 착오하고요. 사기 강박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먼저 진의 아닌 의사표시. 교재를 보면 63페이지부터 보면 됩니다. 107조가 있죠. 1항에 보면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그랬어요. 저기서 진이 아님이 뭐다? 의사표시 불일치를 말하죠. 자신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한 것을 알고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여기서 효력이 있다는 건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표시한 대로.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107조랑 본문 이렇게 불러요. 근데 단서에서 그러나라고 해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의사표시가 불일치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2항에 보면 이 전항의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여긴 좀 문제가 되죠. 여기 무슨 뜻일까? 107조 조문을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먼저 비진의 표시가 뭐냐? 거짓말하는 거죠. 보통 갑이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판례가 굉장히 많죠. 이거는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증여 의사 없이 증여하는 경우. 갑이 증여 의사 없이 증여하는 경우. 분필이 좀 이상한데?
무슨 의사 없이 뭐뭐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비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의사 없이 뭐뭐 하는 경우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하직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사직서를 했어. 불일치하죠. 정의와 의사 없는데 정의를 했어. 역시 불일치합니다. 이런 것들이 비진이가 되는 거예요. 이때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사직서의 줄 해서 그만둬야 된다. 정의의 효력이 그대로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요걸 비진이 표시를 한다. 어렵지 않습니다. 뜻은. 비진이 표시가 되려면 당연히 누군가의 의사 표시라는 건 있어야 되겠죠. 의사 표시. 사직을 하겠다 또는 정의하겠다라는 의사 표시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이때 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야 되는 이 의사를 이제 진의라고 이제 백칠조에서는 썼죠. 진의 아님. 진의는 A인데 표시는 아님. 이게 돼요. 불일치해야 되죠. 여기서 진의의 뜻, 요게 좀 어렵습니다. 진의의 뜻. 갑이 을로부터 강력한 협박을 당해서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 이때 갑, 생각의 흐름, 이렇게 생각하죠.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 이런 생각을 하죠. 협박을 당했으니까.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은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줄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뺏긴다는 건 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안 줬다간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나가려면 주기로 하자라고 일단 주기로 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일단 살아나게 되니까 주기로 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이게 지금 최선이에요. 살아나가려면 도망갈 길이 없어. 이게 최선이야. 그리고 증여를 했어. 주겠다라고 표시했어. 이때 갑이 강박에서 풀려난 다음에 재산을 되찾아야 되죠. 그 되찾는 방법이 뭘까요? 재산을 되찾으려면 네. 강박을 당했음을 이유로 취소를 하면 돼요. 강박을 당했으니까 우리 민법은 강박을 당한 사람, 협박을 당한 사람은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게 110조예요. 갑이 정여 뺏긴 재산을 되찾는 방법은 나중에 강박을 이유로 정여를 취소하고 되찾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어요. 민법에서는. 그런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려면 어찌됐건 의사와 표시는 일치해야 돼요. 그죠? 의사 표시는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걸 의사로 보게 되면 불일치하니까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못한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게 의사다. 이게 진이다. 그럼 이건 뭐냐? 이건 본심이라고 부르잖아요. 일단 요 의사와 표시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이론상. 이해되세요? 그게 팔려요. 그래서 강박을 당하여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주기로 마음을 먹고 주겠다고 표시한 이상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니까 이건 비진이 표시를 할 수는 없고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하게 됩니다. 예? 여기서 요 위에 거는요. 당사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 요 밑에 거는 특정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비진이 표시에서 말하는 진이란 당사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한다. 그래서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마음을 먹고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표시를 했다면 비진이 표시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비슷한 게 이런 게 또 있어요. 사립학교 법인이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은행과 미리 입을 맞춘 다음에 직원에게 야, 은행하고 미리 얘기가 끝났으니까 네 이름으로 가서 대출을 받아와라. 을은 싫어요. 그랬더니 갑이 그럼 그만둬. 그만둘래?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올래? 이때 을 안 잘리려면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오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을이 가가지고 자기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비진이 표시를 할 수는 없다. 없다. 따라서 을이 주채무자가 된다. 이게 판례. 됐죠? 이런 식으로 진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대법원이 얘기하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고 표자가 알고 있어야 돼. 이걸 인식이라고 합니다. 인식. 알고 있을 것. 그리고 네 번째. 왜 이랬을까? 왜 사직서를 냈을까? 왜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했을까? 왜 증여 의사 없이 증여를 했을까? 따질까요? 안 따질까요? 안 따집니다. 왜 안 따져요? 왜는 동기에 불과하다고 그랬죠. 지난주 동기불법 기억나세요? 예?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집에서? 어? 부부싸움하고 나오셨나? 분위기가 이상해? 싸해 느낌이. 왜 이런 짓걸 했나? 이유, 동기.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불문한다 이렇게 되겠죠. 세 가지가 요건이 됩니다. 이렇게 성립했을 때 효과. 원칙, 유효. 그죠? 원칙 표시한 대로 그대로 외워. 사직해야 돼. 사직해야 돼. 물의를 일으킨 사립대 교수가 잠시 소나기를 피하고자 이사회에서 반려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직서를 냈는데 이사회가 수리를 해버렸어. 원칙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집 싸야 되죠. 원칙. 다만 회사가 구조조정을 위해서 근로자들에게 일괄하여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어. 그래서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냈어. 비진이죠. 회사는 알지? 그러니까 무효. 이렇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다만 그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는 대항을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요거를 이제, 요거를, 효과를 사례 형태로 대비를 좀 해보자. 요거 가지고. 저거, 증여의사 없이. 요렇게 문제가 나온 적 있죠, 우리 시험에. 갑이을에게 증여의사 없이 부동산을 증여를 하고 등기까지 이전해 줬다.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 문제가. 무슨 의사 없이 뭐뭐 하였다. 비진입니다. 원칙이 유효합니다. 증여가 유효하고 따라서 등기도 유효하고 등기가 유효하다는 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등기가 유효하다는 건. 그러니까 을이 이 A 토지를 병에게 팔았을 때 병은 소유권자와 거래했으니까 이런 사정에 대해서 몰랐든 알았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원칙이야. 그런데 만약에 평상시에도 갑이 줬다 뺏었다 맨날 그랬어. 그래서 을이 알아 이거를. 악의. 알 수 있었어. 과실. 갑에게 증여 의사 없음을 갑의 증여가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증여가 무효라면 등기도 무효가 된다. 등기가 무효라면 너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을과 거래한 사람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야 돼. 그런데 107조 2항. 병이 선이라면 갑은 병한테 가서 야야 내가 을한테 증여한 건 비진이고 을은 비진이란 걸 알았어. 그래서 증여가 무효야. 따라서 너도 무효야 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야. 선의 병에게는 무효를 주장 못하는 거야. 무효를 주장 못하니까 얘는 소유권 취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 107조 2항의 뜻이 되겠죠. 물론 병이 알고 있었다면 이런 사정을 이때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겠죠. 이런 의미다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네 가지 정도. 첫째, 갑이 나중에 을한테 야마 똥딱 내놔. 나 비진이었어. 그랬더니 을은 난 전혀 몰랐는데 갑하고 을이 소송이 붙어. 자, 소송이 붙으면 지난주 불공정항에서 말씀드렸지만 증명의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죠? 갑은 무효라고 말을 했으니 을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주장을 할 것이고 반면에 을은 선의
무과실을 주장할 거예요. 을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무효니까 반대로 을이 선이 무과실일 때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갑하고 을이 소송이 붙으면 갑은 법원에서 을은 악의 또는 과실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반대로 을은 선이 무과실입니다 나는 이렇게 주장을 할 거예요. 이때 누가 증명을 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있어요. 을의 악의 또는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갑이 그 을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선이 무과실을 주장하는 을이 스스로 자신이 선이 무과실이었음을 증명해야 되는지. 당사자가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법원은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증명하는 사람 말을 믿어야죠. 그죠? 주장만 믿어서는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럴 때를 대비해서 누가 입증 책임을 지는가의 문제가 생기고요. 그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입증을 못하면 그 사람을 패소시킵니다. 이게 민사소송에서 입증 책임의 기능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추정이라는 거 지난주에 살짝 말씀드렸죠? 추정. 우리 대법원은 을의 선의 무과실을 추정을 해버려요. 추정을 한다는 건 증명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아하 을은 선의 무과실이 추정되니까 증명이 필요가 없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 갑이 을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걸 갑이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야 갑이 승소해요. 갑이 입증 못하면 갑은 패소합니다. 을과의 소송에서. 이거를 무효 주장자가 입증을 이렇게 됩니다. 을의 선의 무과실은 추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효 주장자가 을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라.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갑이 꾸역꾸역 입증을 했어요. 그럼 무효가 됐겠죠? 갑이 입증했다는 건 이 비진이가 무효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갑은 땅을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을이 병한테 팔았대. 그럼 갑은 또 병하고 소송이 붙어요. 여기서 또 이런 주장을 하겠죠. 갑은 병은 악의입니다. 반면에 병은 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그럼 여기서 또 증명의 문제가 생겨요. 이때 이 제3자의 선의도 우리 대법원은 추정을 해버려요. 따라서 제3자는 자신이 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결국 무효 주장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갑이 비진했는데 그 물건이 제3자에 갔다면 갑은 이거 되찾아올 길이 굉장히 어려워요. 산 넘고 산 넘어야 돼. 어쨌든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제3자는 스스로 선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선이라는 것은 뭘 모른다는 뜻이죠.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무과실이 있고 과실이 있습니다. 무과실은요.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몰라. 이게 무과실이에요.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봐도 몰라. 이게 선이 무과실.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부주의해서 몰라. 이게 선이 과실이에요. 무과실이든 과실이든 몰랐다는 것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다만 위에 거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조심을 해도 모르는 걸 선이 무과실이라고 하고요. 우리 물건이 너무너무 똑같으면 구별 못하는 경우 있죠. 아무리 돋보기로 자세히 들여다봐도 모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선이 무과실이에요. 근데 똑같지 않고 비슷해. 그럼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별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안 했어. 이런 경우로 생각하시면 돼요. 주의를 기울여도 몰라. 주의를 기울였다라면 알 수 있었는데 부주의해서 몰라. 이렇게 돼요. 여기서 요거는 보통 선이 무과실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요놈은 선이 과실이라고 말 안 하고 그냥 과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과실은 선인지 아닌지가 자꾸 헷갈려요. 입에 붙이면 돼요. 선이 무과실, 선이 과실. 네? 그러면 여기 병. 107조 2항에서는 선의의 제3자라고 돼 있어요. 선의 무과실의 제3자라고 돼 있어요. 선의의 제3자라고만 돼 있죠. 그러니까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이 없든 과실이 있든 보호된다. 이렇게 되겠죠.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가 됩니다.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가 된다. 세 번째, 얘는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네 번째군요. 이런 경우 병이 선인고 을로부터 이걸 샀는데 비싸게 주고 샀어. 이 땅을. 병이 알아봤더니 저 땅 시세가 1억인데 자기는 3억을 주고 샀어. 얘가. 그럼 이때 얘는 차라리 계약이 무효인 게 낫지요. 땅 돌려주고 3억 회수하는 게 더 이익이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병이 무효다라고 주장을 한 사건이 있었고요. 우리 대법원은 할 수 있다. 즉 비진이 표시가 무효일 때, 그 누구도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렇게 판결합니다. 어차피 107조형이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니까 그 제3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야, 네가 선택해. 네 이익에 맞게. 그래서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괜찮다. 그래서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는 한쪽은 주장을 못하고 상대방은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이거를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조문이 표시를 합니다. 그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만약에 취득을 했어. 그리고 이걸 정한테 팔았어. 정은 소유자하고 거래했죠. 그러니까 정이 설령 이런 사정을 몰랐든 알았든 정은 소유자와 거래했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겠지. 권리자하고 거래했으니까. 그래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는 경우에 그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와 거래하는 자는, 전득자는 악의라 하더라도 보호가 됩니다. 악의라 하더라도. 이걸 이제 엄폐물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무슨 법칙이라고 부르는지 몰라도 됩니다. 내용을 기억하시자. 이렇게 비진이 표시가 사례 형태로 나왔을 때 그 법률 관계를 원칙과 예외로 나눠주고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이 정도예요, 비진. 나중에 적용 범위 하나 정리하시면 됩니다. 63페이지 107조 1항과 2항이 있고 밑에 의의가 있는데 그 의의의 세 번째 줄에 보면 심리유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속마음을 감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밑에 판례 있죠. 달달달 외워야 되죠. 1번하고 2번.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1번과 2번. 한 장을 넘깁니다. 요건 의사표시가 있어야 될 것이고 당연히 2번 의사표시가 불일치해야 되고요. 그 판례가 하나 있죠.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갑을 이유하여 을이 자기의 이름을 빌려주고 자기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 비진이 표시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직원이 대출받는 경우. 3번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요. 3번의 효과 양가름은 원칙이죠. 두 번째 줄에 사직할 의사가 없으면서 고용주에 대한 자신의 신임도를 알아보려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짐 싸라 이렇게 되죠. 오른쪽에 사립대 교수 판례도 있고요. 반면에 얘는 무효라 그랬죠. 양가로위의 동그라미 1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가 되고 세 번째 줄에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은 무효 주장자에게 있다 이렇게 되죠. 그 판례 밑에 동그라미 2번은 체크만 해두세요. 체크만. 대리권 남용이라는 것을 생각할 겁니다. 자, 양가로 3번에 제3자 동그라미 1번 두 줄.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제3자 선의는 추정된다. 그러니까 무효 주장자가 제3자 악의를 입증하라. 이렇게 되죠. 됐죠? 그리고 이제 한 장을 넘기면 적용 범위가 나오는데 그중에 4번만 확인합니다. 민법에 있는 규정들은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법상 행위, 공무원의 행위 여기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사립대 교수가 아니라 공립대 교수가 공무원이 거짓으로 사직서를 냈어. 그러면 107조 적용 안 되고요. 그대로 그냥 효력이 생기는 걸로 끝납니다. 상대방의 지부지를 묻지 않고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생깁니다.
거기 안 가로 4번입니다.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예제를 잠깐 볼게요. 틀린 것을 고르랍니다. 동그라미 1번 그대로 나와요. 이렇게 판례 문구가. 지인이란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지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문구가 그대로 나와요.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외우셔야 돼. 이해는 잘 안 돼. 납득은 잘 안 돼. 무슨 말인지. 그죠? 설명하라면 설명 못 해. 뭐 어쩔 거예요. 외워야지. 달달달달. 2번 틀렸죠? 상대방의 표의자의 진위함을 알았을 때는 무효라 그랬죠? 근데 취소할 수 있다니까 틀렸죠.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냥 무효예요. 무효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지 마. 그냥 무효는 무효야. 3번은 됐고 4번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고 5번은 상대방과 합의가 없다는 점에서 통정 허위 표시와 구별이 됩니다. 조금 이따 볼 거예요. 1번 얼마나 중요해요. 2번 같은 거 조문 그대로 나오고. 그렇죠? 그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108조이랑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 표시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도대체 허위 표시가 뭐냐? 상대방과 합의한 비진이. 뭐라고요? 상대방과 합의한 비진이. 갑이요. A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이걸 을에게 팔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근데 팔겠다고 했어요. 을에게. 이때 을은요. 갑이 팔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알아. 알면서 요거 합의를 해줬어요. 요거 알면서 요걸 합의를 해준 거야. 즉 매수하겠다고 표시를 한 거예요. 을은 매수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갑은 매도 의사가 없고 을은 매수 의사가 없어. 갑은 팔 생각이 없고 을은 살 생각이 없어. 근데 마치 사고 판 것처럼 합의를 했다 이런 뜻이에요. 상대방과 합의한 비질이 표시. 이게 허위 표시입니다. 합의를 했다. 대표적인 뭐예요? 진짜 매매, 가짜 매매. 가짜 매매잖아요. 가장 매매 이렇게 되죠. 이게 허위 표시다. 상대방과 합의한 비진이 표시. 당연히 요건은 비진이가 있으니까 비진이 요건 세 가지. 의사표시가 있을 것, 불일치할 것, 알고 있을 것. 여기에다가 하나 추가. 뭐? 상대방과 합의가 있을 것. 합의란 말 대신에 통정, 통목, 양해, 짜고 이런 말을 써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건이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아, 허위 표시 속에는 비진이 표시가 포함되어 있구나.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효과는 아까 갑의 비진이에 대하여 을이 알았다, 알 수 있었다, 무효라 그랬죠. 그러니까 갑의 비진이에 대해서 을이 알면서 합의까지 해줬어. 그럼 당연히 무효지 이것도. 더 무효 그래야 되죠. 더 무효. 더 무효는 없죠. 무효 이렇게 되겠죠. 무효. 그리고 비진이하고 똑같아. 선의 제3자에겐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허위 표시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비진이 표시하고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이제 허위 표시는 주로 사례 형태의 문제 하나. 이거 갑이 땅이 있는데 돈을 갚지 않으니까 채권자가 강제집행, 즉 경매를 하려고 한다. 갑이 재산을 빼돌린다. 친구 을과 짜고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서 등기를 이전해 준다. 이렇게 되죠. 전형적인 허위 표시 사례 형태 문제입니다. 자, 법률관계 가장매매 무효, 등기 무효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이 가장매매는 반사회 질서 행위다 아니다? 아니지요. 지난주에 외웠잖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의 저당권 설정 행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의 매매, 반사회 질서 행위 아니다.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니까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더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야 등기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다.
반사회질성이 아니니까. 불법인 법에 적용 안 된다. 그런데 채권자가 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으니까 말소 안 하고 있겠죠. 그러면 얘는 경매를 못 넣어. 에? 채무자는 갑인데 을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으면요. 경매법원이 안 받아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 채권자는 이 부동산을 경매를 넣으려면 등기부상 을 등기를 말소부터 시켜야 되는데 갑이 말소를 시킬까? 안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말소시키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채권자 취소권이에요. 지난주에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안 된다 그랬죠. 왜? 금전 채권이 아니니까. 근데 얘는 금전 채권자예요. 채무자의 행위로 채권이 침해된 금전 채권자는 그 채무자 행위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채권자 취소권. 소송을 통해서 합니다. 채권자가 법원으로 달려가서 갑과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시켜 주세요.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갑과 을의 계약을 취소하고 등기소에 촉탁을 해서 을 등기를 말소시키고 갑의 등기로 회복을 한 다음 채권자는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제도예요.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결론만 기억하세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이 상태에서 을 등기가 말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배신을 한단 말이에요. 꼭 생기죠, 이렇게. 병. 팔아먹어. 이때 병은 이런 사정을, 즉, 을 등기가 무효라는 사정을 모르는 놈도 있을 것이고, 알고 있는 놈도 있을 것인데, 빚이냐고 똑같아요. 모르고 있다면 보호 되고, 알았다면 보호 못 받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똑같아요. 여기에 이게 그대로 다시.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무효 주장자가 제3자 악의를 입증해라. 제3자는 선의 이기만 하면 족하고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선의의 제3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선의의 제3자와 거래한 전득자는 선, 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대로 똑같이. 네? 지금 요거 벌써 4번 말했습니다. 4번. 네. 그 짧은 시간에 벌써 4번을 언급했어요. 4번을.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갑은 소유권 상실했죠. 당연히 을한테 가서 책임을 물어야지. 그죠? 첫째로 엠마 너 선임한테 얼마 받고 팔아먹었어 이 자식아. 1억짜리야. 7천 받았는데 7천 내놔 이 자식아. 할 수 있다. 을의 입장에서는요. 남의 땅 팔아먹고 받은 돈이죠. 그러니까 부당이득이에요. 갑은 7천 내놔. 할 수 있어요. 자, 7천 돌려받았어. 근데 땅이 얼마짜리야? 얘 얼마 손해가 있어? 그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에? 있을까 없을까? 있단 말이지. 을은 7천 받고 팔았는데 갑은 그 7천 회수하고 야 이거 1억짜리야 이 자식아. 왜 7천에 팔았어? 나한테 3천 손해가 생겼어. 3천 내놔 이 자식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장 매도인은 가장 매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우리 대법원은요. 갑하고 을 중에 누가 더 나쁜 놈으로 보는 거예요? 을. 얘는 가장매매만 했어요. 얘는 가장매매도 하고 얘를 배신했어. 이놈이 더 나쁜 놈이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가장매매 사례 형태로 나왔을 때 그리고 요놈과 구별을 해야 될 게 있다 그랬죠.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진짜로 증여를 하는데 증여세가 많으니까 이걸 감추고 은닉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매매로 가장 해서 등기를 넘겨줘. 실제는 무슨 계약을 했는데? 증여계약. 겉으로는 무슨 계약서 썼어? 매매계약서. 따라서 이건 무효죠. 무효잖아. 각과는 매매한 적이 있어 없어? 없어. 자, 가장행위는 허위 표시로 무효냐. 요 놈이 문제죠.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유효겠지. 왜? 세금 뜯어야지. 세금 뜯어야. 그래서 은닉행위는, 숨겨져 있는 행위는
숨겨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가 판례문구. 언닉행위는 숨겨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요건 갖추면 유효가 돼요. 그리고 증여가 유효하다면 등기도 유효여서 그런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팔아먹었을 때 병은 소유자고 그랬죠. 손학분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죠. 그래서 가장매매와 비교를 해서 다른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효냐, 유효냐, 선의만 보고 되냐, 선악, 불문하고 보고 되냐. 다르죠, 분명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가장매매는 요 문제가 나오거나 요 문제가 나오거나. 여기 이제 하나. 또 하나 나오게 되면 요 놈.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 놈, 해당하지 않는 놈. 이거 구별해야 돼. 제3자로 해서 무조건 다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법원은.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 놈도 있고 해당하지 않는 놈도 있다. 이거 구별해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 대법원이 요 제3자에 해당하려면 첫째, 당사자 안 되죠. 당연히 당사자 제외. 그 다음에 당사자의 상속인. 상속인은 당사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잖아요. 제외해야지. 일단 제3자에 해당되려면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 그 사람들 중에서 허위 표시를 기초로 형성된, 만들어진 외형상 법률관계. 이 외형상 법률관계가 뭘까요? 이거 겉에서 보이는 거, 등기, 이게 겉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계약서, 등기, 겉으로 보이는 거, 이 진짜 가짜. 가짜죠. 계약도 가짜고 등기도 가짜잖아. 근데 그게 겉으로는 진짜로 보여. 그거 말하는 거야. 가짜지만 겉으로는 진짜로 보이는 권리관계. 을이 소유자로 등기돼 있으니까 뭘로 보여요? 을이 소유자로 보여요. 그죠? 그거를 토대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 가짜 법률관계지만 진짜처럼 보이는 그 법률관계. 요거를 토대로 새롭게 계약을 한 사람. 결국 제3자에 해당이 되려면 허위 표시가 있고 난 후에 등장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허위 표시 이전부터 이 법률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은 제3자가 아니게 되고요. 허위 표시가 있고 나서 등장한 사람, 그 사람을 제3자로 보호를 합니다. 자, 이게 대법원 기준인데 좀 어려워요. 기준 자체가. 어쨌든 요게 제3자인데 요 기준에 의할 때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놈들 23회 때 한번 출제가 됐고요. 쭉 안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작년에 나올 때 보통 한 5, 6년 만에 한번 나와요. 작년에 나옵니다 해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작년에? 나왔어요. 올해는 조금 떨어져요. 하지만 그래도 2년 연속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닌 놈들 외워야 돼요. 11명이 있어요. 몇 명? 11명.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오늘 몇 놈만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갑이 직접 계약을 하진 않고요. 을에게 계약을 맡겼어요. 본인이라 그러고 대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의 계약을 대신해 주는 사람. 뭐라 그런다? 대리인. 근데 을이 병하고 가장매매를 했어요. 얘가. 이렇게 대리인이 허위 표시했을 때 본인. 제3자 아니죠? 왜? 이 당사자예요. 누구라고요? 당사자. 본인이 당사자예요. 당사자 제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가 아니겠지. 두 번째,
예.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산 사람. 갑이요. 이 가장매매에 기초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를 팔았어요. 그걸 산 사람. 얘도 제3자 아니다. 왜 아니냐? 이 진짜 권리다 이거는. 좀 전에 제3자는 가짜 법률 관계를 진짜로 믿고 거래한 사람을 말하는데 요 손해배상 청구는 진짜 권리란 말이에요. 진짜 권리. 가짜 권리가 아니라. 갑은 진짜 3천만 원의 손해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산 사람은 굳이 제3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세 번째. 갑이 병에게 채권 또는 주식을 갖고 있어. 병은 채무자 또는 주식회사야. 그런데 요 갑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 또는 병회사에 대한 주식을 을에게 가짜로 팔았어. 이때의 채무자 또는 주식회사가 제3자냐? 아니죠. 왜? 허위 표시 후에 등장한 사람이 아니라 허위 표시 이전부터 있던 사람. 그죠? 을이 채권을 가짜로 팔거나 주식을 가짜로 팔기 이전부터 병은 채무자. 그 이전부터 병은 주식회사. 그죠? 후에 등장해야 제3자인데 전에 등장한 놈이니까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네 번째.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팔면서 돈은 병에게 지급하라 그랬어요. 이걸 뭐라 하냐?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해. 뭐라 한다고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을 때 병을 위한 계약을 한 거야. 병. 갑이 물건을 팔면서 대금은 병에게 지급하라. 을이 알았다 그랬던 매매 계약은 갑과 을이 했지만 권리는 병한테 생겨. 이걸 뭐라 한다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때의 제3자를 수익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매매였어요. 이때 요놈 보호되는 제3자냐? 아니다. 얘는 계약의 효력을 다이렉트로 받는 사람이지 새로 을하고 뭔 계약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인. 당연하겠죠. 적어도 5놈은 외워달라. 5놈. 앞머리 따서. 본인. 가손양. 채무자 주식회사. 수익자 상속인. 네? 눈 감으세요. 눈 감어. 본인. 가손양. 채무자 주식회사. 수익자 상속인. 네, 그래 외우세요. 감사합니다. 요거 해요. 이 정도요. 허위 표시가. 67페이지에 보면 통정허위 표시 108조 1항과 2항이 있습니다. 의의가 있고요. 세 번째 줄에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친구가 짜고 진정한 의사 없이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경우 가장매매가 예로 딱 나온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니까 요건이 나와 있죠. 동그라미 1, 2, 3, 4까지가 요건이죠. 허위 표시한 이유나 동기 따위는 묻지 않는다 그랬고요.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기억, 반사의 질성이 아니라 그랬죠. 불법 원인급에 적용 안 된다 그랬죠. 돌려달라 할 수 있다 그랬죠. 말소등기 청구할 때 그랬습니다. 오른쪽 니은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된다 그랬고요. 동그라미 2번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두 번째 줄 선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되고 엄폐물의 법칙. 기억 선이 추정되고 니은 무과실은 필요 없으며 디귿 제3자의 범위.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당사자와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 중에서 허위 표시를 기초로 만들어진 법률 원인에 의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 뭐 이렇게 되죠.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한 장을 넘겼더니 모아놨잖아. 제3자, 있놈과 아닌 놈들. 네? 자, 아닌 놈들 있어요. 3의 채무자,
4의 주식회사, 5의 수익자, 7의 상속인. 예? 두 놈이 없어졌죠? 본인하고 가손양. 왼쪽 기출 세 번째 줄에 있죠. 아, 기출 다섯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본인, 거기 하나 있죠. 다섯 번째. 기출 다섯 번째 본인 있고요. 이제 가손양만 외우면 되죠. 기억해달라. 표 밑에 5번 은닉행위하고 구별하자. 5번에 동그라미 1번. 됐죠? 자, 오른쪽 예제를 봅니다. 통정허위표 성립하는 불일치에 관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합의가 있어야 된다. 채권자 취득권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2번. 증여를 하면서 매매로 가장했다. 매매는 무효지만 증여는 유효라 그랬죠. 3번이 틀렸죠. 4번 제3자는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는가?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죠? 그게 4번이죠. 5번은 몰라. 오른 몰라. 모르지만 답은 3번에 있어. 보면 돼. 요렇게 허위 표시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비즈니 표시하고 허위 표시 딱 요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착오. 백구죠? 이렇게 돼 있죠.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중요 부분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 부분 동그라미, 중대한 동그라미 일단 해요. 이 항에 보면 전항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정하지 못한다. 또 돼 있죠. 자, 착오가 뭐냐? 백구조 착오의 뜻, 거기 나와 있죠.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하는데 그걸 갑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모른다. 제가 예를 맨날 듣죠. 답을 3번 골랐고 3번에 마킹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4번에다 뚝 마킹했어. 몰라 본인은. 나중에 점수를 확인했더니 하나가 모자라. 답안지를 확인해봤더니 4번에 딱 마킹이 돼 있네. 이 누구야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한 거야? 누가 자기가 했지? 예? 그것 때문에 떨어져. 환장하죠? 하나 차이로 떨어져. 매년 하나 차이로 떨어지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것도 2차는 넉넉해. 1차가. 나도 그럴까?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로 운이 없는 분들이죠. 운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실력이 아니라. 이런 거에 실수하는 거. 잘못 마킹해서. 3번으로 표시할 생각을 했으나 엉뚱하게 4번에다 마킹을 한 경우. 마킹할 때 알았다 몰랐다? 몰랐겠죠. 알았다면 떨어지겠다는 강력한 의사표시를 했죠. 몰랐을 거예요. 이런 걸 착오로 한다. 일단 백구조 착오는 의사 표시는 불일치. 백구조 착오. 그게 1번에 양가로 1번에 있죠. 그리고 한 장을 넘겨보면 착오의 유형이 쫙 나옵니다. 일단 요거 표시 잘못한 게 표시상 착오예요. 가장 대표적인 거야. 표시상 착오. 자, 두 번째 내용상 착오는요. 내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그 의미, 그 표시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못 표시했어. 예를 들어서 개당 1,000원. 표시상의 착오는요. 개당 1,000원으로 생각했지만 공을 하나 더 표시한 거예요. 개당 10,000원. 이게 표시상 착오예요. 그런데 내용상 착오는 개당 1,000원. 근데 폼 잡는다고 한자로 썼어. 이렇게. 1,000원이죠. 아니지. 이건 천위 아니죠. 우리나라는 둥구론자로 쓰죠. 아세요? 거봐 모르잖아. 에? 이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니까. 우리나라 화폐 단위가. 이거 중국 위안화예요. 우리나라는 둥글원자로 써요.
근데 나는 맨날 신문에 보이는 게 이거니까 아 우리도 이거 쓰나 보다. 잘못 쓴 거죠. 원의 의미를 잘못 알아서 결국 둥구론자로 써야 되는데 으뜸원자를 써버렸단 말이죠. 이런 걸 뭐라 한다? 내용상 착오. 이렇게 내용상 착오. 결과적으로 표시 잘못한 거죠. 그것도 착오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표시기관이라고 돼 있죠. 표시를 맡겼더니 엉뚱하게 표시한 거야. 갑이 을한테 야 병한테 가서 개당 1,000원에 사와. 그랬더니 을이 갖고 개당 10,000원에 사왔어. 갑의 표시를 을이 대신했는데 을이 잘못 표시했어. 이걸 뭐란다? 표시기관의 착오. 표시기관의 착오. 법률착오라고 돼 있죠. 자, 법률착오는요. 법률착오는 계산착오하고 쌍방착오하고 엮여요. 어떤 경우냐 하면요. 매수인이 양도세를 부담하게 됐어요. 매수인이. 그래서 매수인이 세법을 보고 양도세를 계산해서 매도인한테 줬는데 나중에 3배가 부과가 됐어. 그럼 매수인은 양도세 계산 잘못한 거죠. 계산착오. 왜 잘못했어? 세법을 잘못 이해했어. 법률착오. 그 둘 다 착오했어. 쌍방착오. 이렇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착오. 세 가지 세법착오, 계산착오, 둘 다 착오. 이렇게 됩니다. 법률착오, 계산착오, 쌍방착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착오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동기착오라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동기는 뭘 동기라고 했죠? 계약을 하는 이유.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사. 땅을 사는 이유. 마트 가서 칼을 사는 이유. 저놈의 공장을 내가 임대하는 이유. 주택을 임대하는 이유. 마트 가서 음료수를 사는 이유. 이게 다 동기예요. 자, 그러면 갑이 A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을이 갑에게 이 A 토지를 살 생각을 하고 A 토지를 사야지. 갑소유 A 토지를 사야지. 갑한테 가서 A 토지를 팔아라 라고 표시를 했어. 이때 을 의사표시 일치 불일치. 일치하죠. 일치하잖아. 무슨 땅을 살려고 그랬어? 무슨 땅을 팔아라 그랬어? 일치해요. 자, 여기서 을이 이 땅을 사는 이유가 있겠죠. 이게 동기야. 공장 지려고. 이 땅에다가. 그런데 이 땅은 공법상 제한이 있어서 공장 신축이 불가한 땅. 공장 신축 불가 토지. 그러면 을은 공장 신축이 불가능한 땅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공장을 지어지 라고 생각하고 산 거죠. 이런 걸 동기의 착오로 한다. 동기의 착오. 즉 의사 표시는 일치하지만 그 의사를 결정하게 된 이유에 착각이 있는 경우 이걸 뭐라 한다? 동기의 착오로 한다. 자, 이 동기의 착오 백구조 착오도 아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백구조 착오에 해당된다 안 된다? 예? 백구조 착오예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 착오 유형을 보고 있잖아. 이것도 백구조 착오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착오도 아니다. 아니지. 왜 아니야? 백구조 착오이려면 의사표시는 불일치해야 돼. 불일치. 이게 백구조 착오예요. 근데 동기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가 있을 뿐 의사표시는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백구조 착오가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동기의 착오라고 부르지만 그냥 단순한 착각에 불과한 거예요. 백구조 착오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가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예외를 인정해. 실질적으로요, 이 동기의 착오가 굉장히 많아요. 동기의 착오가.
여러분들 물건 사는 경우 한번 뱃살 빼려고 크림을 샀어. 안 빠져. 어? 주름을 피려고 링클 크림을 샀어. 안 펴져. 예? 다 동기차고예요. 계란이 늘어붙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새로 후라이팬을 샀어. 늘어붙어. 다 동기차고. 그러니까 웬만한 차고는 다 동기차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차고의 개념을 이렇게 잡아놨더니 동기차고는 차고에서 다 빠지는 문제가 생겨버려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대법원이 스멀스멀 동기차고 몇 가지를 차고로 포함시켜요. 두 가지. 하나가 상대방에게 표시를 해서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 을이 갑에게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산다는 사실을 표시를 하여 갑이 알게 된 경우. 아, 이놈이 공장 지으려고 땅을 사는구나. 이렇게. 또 하나는 을이 표시를 안 했어. 갑에게. 그러면 갑은 을이 공장 지으려고 땅을 산다는 사실을 모르죠.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갑이 이 땅은 공장 부지로 땅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해. 갑이. 갑자기. 그럼 을은 소름이 돋지. 안 돋나? 저 자식이 내 생각을 어떻게 알았지? 그럴 거 아니에요. 어찌됐건 을이 갑에게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산다는 자신의 동기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갑이 공장 부지로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을은 무슨 생각을 할까? 공장을 지을 수 있나 보다. 땅주인이 저렇게 말을 하니. 그렇죠? 즉 상대방에서 유발된 동기의 차원. 이렇게. 을이 갑에게 동기를 표시해서 갑이 동기를 알게 된 경우 또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갑에 의하여 을의 동기의 착오가 유발이 된 경우 나는 링클프리 크림을 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화장품 가게 직원이 이거 한 번 바르면 다리미를 펴듯이 주름이 쫙쫙 펴진다 그래가지고 오 그런가 보다 샀는데 안 펴져. 뭐 이렇게. 더 쪼글쪼글해졌어. 뭐 이런. 그게 다 그래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가 되는 거예요. 상대한테 속아가지고 착오가 생긴 경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뭐가 될 수 있다?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거와 관련해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을이 이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을 산 다음에 소송이 붙어서 취소. 그래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제가 공장을 짓고자 하는 걸 갑에게 표시해서 갑이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착오가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을이. 그랬더니 갑이 네, 을이 표시해서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을하고 공장을 짓기로 합의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건 착오가 아닙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갑이. 갑은요. 동기를 합의까지 해야 착오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근데 우리 대법원은 표시해서 알려지기만 하면 된다. 합의는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 판결하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을은 소송에서 갑에게 표시해서 갑이 알고 있었는데요까지만 주장을 했고 갑은 알고는 있었지만 을하고 공장 짓기로 합의까지는 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때 을의 소송을 들어준 거예요. 동기의 착오가 착오되려면 표시해서 알려지기만 하면 충분하고 각과 그 땅에 공장을 짓고자 하는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 표시돼서 알려지기만 하더라도 착오가 될 수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착오 유형은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동기의 착오만. 나머지는 별거 없고요. 그래서 오른쪽 73페이지 보면 나머지는 자만올 때 읽어보시면 되고요. 동기의 착오. 동그라미 1번의 원칙. 취소할 수 없다. 동그라미 2번의 예외. 기억, 니은. 특히 기원에 보면 퍼렇게 되어 있죠. 뭐는 필요 없다. 합의는 필요 없다. 꼭 기억하세요. 됐죠? 여기까지가 착오의 유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착오가 되었을 때 효과를 보면 되는데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